19세기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제국 열강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개항한 지역이 하카다, 지금의 후쿠오카현 나가사키입니다. 그곳은 발전된 유럽 문물들이 오갔고 경제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유럽 선원이나 해군들을 위해 임시로 아내가 되어준 보통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마저 외국인의 현지처가 되도록 장려한 외국인들은 이들을 나가사키노 무스메, 나가사키의 딸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게이샤도 아닌 이 여성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푸치니의 나비부인이라는 오페라가 있었습니다. 나가사키항으로 들어온 미국 장교가 초초라고 불렸던 한 게이샤를 만나게 되죠. 미국 장교는 그저 현지처를 바랬지만 나비부인은 그 장교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결국 남자는 혼자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비부인은 버림을 받고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나비부인 역시 미국 작가 존 루터 롱이 선교사의 아내로 나가사키에 살고 있던 누나에게 실화 이야기를 듣고 쓴 작품입니다. 여기서 나비부인은 게이샤의 신분이었지만 게이샤가 아님에도 계약 결혼, 임시 아내를 자처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나가사키의 딸들입니다. 19세기 나가사키항이 개항하자 유럽 선원, 상인, 외교관 등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선원들이 가장 많았고 이들이 모여 사는 이나사무라라는 마을까지 생겼습니다. 나가사키 항구에는 지속적으로 많은 배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 생활 전반에 필요한 시설들이 구비되기 시작했죠. 외국인 전용 술집이 생기면서 술과 도박, 매춘을 하기까지 이르렀고 결국 일본은 그곳에 집을 구해서 현지처, 임시 아내까지 얻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부터 외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커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가정을 꾸렸지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언제든 남성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임시 가정이었습니다. 이들의 동거는 놀랍게도 정부의 허락하에 행해지는 매우 합법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계약 결혼은 현지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체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나가사키의 딸들은 정해진 계약 기간 동안 아내로 충실히 역할을 하고 남성을 보필하는 의무를 갖고 있었고 그 대신 그녀들은 하당한 수당이 제공됐던 거죠. 외국인 남성들은 자신의 배가 항구에 정착되어 있는 동안 합법적으로 임시 아내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상대 여성들은 직업 여성 게이샤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그 지역에 사는 평범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외국인의 현지처가 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권위를 갖게 되는 일이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스메들은 시골 출신의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소녀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항구로 나와서 외국인의 현지처를 자처했던 거죠. 일본인 아내의 월급은 약 40엔에서 50엔 정도로 당시 공무원 월급에 준했는데 외국인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항만에서 일하는 하급 외국인 노동자들도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다고 하네요. 여기에 20엔만 더 추가하면 이나사무라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을 빌려 실제 가족 생활을 즐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일본인 아내는 실제 배우자의 모든 의무를 수행합니다. 요리, 청소, 빨래, 집안일을 도맡아 남성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죠. 이 모든 제도는 일본이 유교 혹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유교의 엄숙주의나 기독교의 도덕관념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현지처가 되는 것도 큰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만약 외국인 남편이 바람을 핀 경우에는 심각한 범죄로 여겨졌고 그럴 경우 결혼하기 전에 쓴 계약서에 의해서 여성들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었다는 점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런 제도가 가능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일본 정부와 해군 당국이 이를 장려했기 때문입니다. 자국 항구로 들어오는 뜨내기 외국인들에게 임시 가정을 마련해주는 것은 이들이 술이나 매춘 등 다른 문제를 일으킬 여지를 줄인다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들은 만약 임시 남편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쉽게 이해하고 또 거리낌 없이 다른 외국인 상대를 찾았다고 합니다. 나비부인이 아니라 불나방이네요. 물론 예외도 있었습니다. 비록 임시 남편이지만 진정한 사랑이 싹 터서 본국으로 돌아간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 나비부인처럼 말이죠. 어쨌든 무스메들은 현지처 활동으로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고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일본 배우자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상식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이 무스메 제도는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지처 제도는 일반 선원이 아닌 장교나 귀족, 심지어 황실 구성원들도 이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니콜라스 1세 황제의 손자 알렉산더 미하일로비치 대공은 나가사키에 있는 동안 일본인 여성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회고록에는 그 결혼 생활을 자세히 기술해 놓았는데요. 왕족인 만큼 현지처를 지원하는 여성들이 많아서 선발 과정을 거쳐서 뽑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미하일로비치는 새하얗게 분칠한 얼굴, 전통적인 헤어스타일을 한 일본 여성들이 모두 다 똑같이 보여서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기모노색으로 임시 아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는 위대한 러시아의 화학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주기율표를 만든 과학자로 유명하죠. 이분의 장남인 블라디미르 멘델레프가 해군 자격으로 나가사키에 왔고 1892년 타카 히데시마라는 현지처와 계약 결혼을 체결합니다. 둘 사이에는 후지산의 이름을 딴 오후지라는 딸아이도 생겨납니다. 결국 그도 러시아로 돌아는 갔지만 어린 딸과 아내의 사진을 평생 보관했고 매달 일본인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보낼 정도로 애정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그는 곧 1898년 33세의 나이로 지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멘델레예프의 딸 올가의 회고록에 따르면 아들이 죽었지만 아버지인 멘델레예프는 나가사키에 있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어린 손녀를 위해 아들을 대신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은 주기율표를 만든 위대한 과학자의 DNA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어딘가에 살고 있다며 오후지의 행방 찾기를 나섰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1923년에 나가사키에는 강한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모녀가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만 남았습니다. 일본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사연을 만들어낸 나가사키 딸들에 대해서 조명해봤습니다.